내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칼럼이 있죠. 케어 유니스 김영래 편집장의 아침마다 지혜. 네, 많은 분들이 하루를 그 칼럼으로 시작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마침 한 청취자분께서 바로 이 칼럼을 보내주시면서 여기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풀어달라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다. 어찌 보면 우리랑은 참 먼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영국얘기니까요. 근데 이 칼럼이 정말 똑똑한 게 그 먼 나라의 헤드라인 하나가 당장 내 연금, 우리 자녀의 대출이자 뭐 심지어는 미래 여행 계획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촘촘하게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가 단순히 칼럼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 그 행간에 숨은 진짜 의미까지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칼럼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어쩌면 이건 것 같아요. 금리가 내려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평생 진리라고 믿었던 재테크 상식, 과연 아직도 유효한가? 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청취자분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칼럼이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죠. 첫째,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사실관계, 그리고 둘째,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나 라는 아주 실질적인 행동 지침. 맞아요. 이 두 개의 큰 흐름을 따라가면서 각 단계가 청취자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부터 시작해보죠. 네, 사건의 핵심은 영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서 3.75%로 결정했다는 건데요. 사실 0.26라는 숫자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신호인 건가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숫자의 크기가 아니고요. 방향의 전환인 거죠. 방향의 전환이요? 네. 그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를 잡으려고 계속 가속 페달만 밟아왔거든요. 금리를 계속 올렸죠. 그랬죠. 그런데 영란은행이 처음으로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심지어 기어를 살짝 후진으로 바꾼 겁니다. 아, 이건 이제 물가와의 전쟁에서 가장 급한 불은 껐으니 슬슬 경기가 너무 식지 않게 온도를 조절해보겠다는 일종의 공식 선언인 셈이에요. 방향 전환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계속 오르기만 하던 금리가 처음으로 꺾였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칼럼을 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둔화됐다는 데이터가 있었네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서 3.2%로 떨어졌다고요? 그렇죠. 그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지났다고 직접 말을 했는데 중앙은행 총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정말 신중한 판단의 결과거든요. 물론 뭐 앞으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겠다 이런 단서는 달았죠.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뜻이겠지만 적어도 가장 어두웠던 터널은 지나왔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들 각자 도생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공통된 흐름 같은 게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금리를 내렸고 유럽 중앙은행은 동결을 선택했어요. 다 다르군요. 네, 마치 여러 차선에서 각기 다른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목표는 같죠. 충돌, 즉 경기 침체는 피하면서 너무 뒤처지지도 않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지 않게 대여를 유지하는 것. 각자 자기 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는 그 도로 여건에 맞춰서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가 재밌네요. 그리고 영국 정부도 그냥 중앙은행 결정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다고요. 칼럼에 언급된 뭐 에너지 비용 절감이라던가 철도 요금 동결 같은 정책들이 눈에 띄던데요. 바로 그 지점이 통화정책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부분이죠. 금리를 조정하는 통화정책이 경제 전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라면요. 네. 이런 재정정책은 힘들어하는 가게에 직접 시원한 물 한 잔이나 따뜻한 담요를 건네주는 것과 같아요. 중앙 냉난방만으로는 모든 방의 온도를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런 세심한 개별 조치가 함께 들어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갈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영국의 상황이랑 글로벌 경제의 큰 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네, 이제 우리 얘기죠. 맞아요. 칼럼은 이 거대한 흐름이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저는 이 연결고리가 정말 탁월하다고 느꼈어요. 맞습니다. 거시경제 뉴스를 나의 일로 만드는 과정이죠.
칼럼은 4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조언이 실질 구매력 보호와 소비 계획이네요. 물가 상승이 둔화되니까 연금 같은 고정 수입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던데 그렇죠. 이건 마치 계속 속도가 빨라지던 러닝머신이 드디어 제 속도를 찾기 시작한 느낌이랄까요? 한숨 돌릴 틈이 생긴 거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든 버티자 이런 생존 모드였다면 이제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아, 계획. 네, 칼럼의 조언이 그래서 매우 현실적이에요. 바로 이 시점에 가계부를 다시 펴고 장기적인 생활비 계획을 재점검하라는 겁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그동안 미뤄뒀던 소비나 계획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더 효율적으로 돈을 쓸 방법은 없는지, 한마디로 지출의 최적화를 고민할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또 동전의 양면처럼 물가 안정이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닐 수도 있겠어요. 두 번째 조언인 저축 상품의 수익률 변화 대비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 예적금 이자도 줄어드니까요. 평생 안전한 은행 예금을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온 분들께는 이건 상당히 아쉬운 소식일 수밖에 없죠. 바로 그 부분에서 이 칼럼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예금이자 줄어드니까 다른 데 투자하세요. 이런 뻔한 조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우리 부모님 세대가 평생 간직해온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라는 훨씬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안전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동안 안전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0에 가까운 것, 그러니까 은행 예금을 의미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예금에 돈을 묶어두는 게 과연 진정으로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안전한 방법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 칼럼이 확정 금리형 상품이나 안정적인 배당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안정적인이라는 단어예요.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안전의 정의를 제로 리스크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현명하게 관리되는 리스크로 확장해야 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리스크를 그냥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리스크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평생을 은행 중심으로 자산을 관리해온 분들에게는 그 심리적 전환이 가장 어려운 숙제일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칼럼이 무턱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네. 시작은 내가 가입한 예금 상품의 금리를 다시 확인하고 그 금리가 현재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입니다. 아, 일단 내 상황부터 점검하는 것? 네. 그리고 아주 소액이라도 정부가 발행하는 물가연동국채나 수십 년간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우량 기업의 주식처럼 예금보다는 조금 더 낮지만 여전히 예측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있다는 걸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보다 인식의 변화니까요. 그렇군요. 안정성을 지키면서 수익률을 방어하는 전략. 이제 세 번째 조언으로 넘어가 보죠. 시야를 개인에서 가족 단위로 넓히는 부채 관리와 자녀 세대와의 소통인데요. 네.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어요. 재테크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족 간의 경제적 유대가 깊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내 예금 이자가 10,000원 줄어드는 것과 주택담보대출을 짊어진 자녀의 원리자가 10만 원 줄어드는 것. 가족 전체의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뭐가 더 이득일까요? 답은 명확하죠. 그렇죠. 하지만 가족끼리 돈 이야기는 꺼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자칫하면 잔소리가 되거나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칼럼은 이 거시경제적 변화가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의 물꼬를 터줄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금리 내렸다는 뉴스를 봤는데 너의 대출이자 부담은 좀 줄었니? 라고 묻는 건요. 너희 돈 관리 어떻게 하니? 라고 묻는 것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죠. 그러네요. 전자는 관심과 정보 공유지만 후자는 간섭과 평가로 들릴 수 있거든요. 이 금리 인하라는 객관적인 사건을 계기로 부모 세대의 안정적인 자산과 자녀 세대의 부채 부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혹시 우리가 서로 도울 부분은 없는지,
터놓고 이야기할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함께 최적의 재무 전략을 짜는 과정인 셈이죠. 가족 경제 공동체라는 관점이 신선하네요. 어쩌면 이번 금리 인하가 주는 가장 큰 기회는 몇 퍼센트의 이자 수익이 아니라 그동안 미뤄왔던 가족 간의 솔직한 경제적 대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조언입니다. 시야를 가족에서 글로벌로 한 번 더 확장하네요. 네. 내 지갑에서 출발해서 우리 집 거실을 거쳐서 이제는 세계 지도를 펼쳐보는 단계입니다. 지우국의 금리 변화가 환율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해외에 사는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환율 추이를 잘 살피라는 조언이었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금리가 내리면 파운드와 가치가 약세가 될 수 있고 그럼 같은 원화로 더 많은 파운드를 바꿀 수 있으니 영국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에겐 유리할 수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을 보내더라도 환율이 좋을 때 보내면 현지에서 받는 돈이 몇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꽤 크네요. 네. 큰 돈이 아니더라도 이런 작은 차이가 모이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환율을 꾸준히 살펴보는 습관 자체가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체감하는 가장 좋은 훈련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칼럼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명확해 보이네요. 경제 뉴스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보로 여기지 말고 내 삶의 구체적인 계획들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생각의 습관을 기르라는 것. 바로 그거죠. 하나의 사건에서 출발해서 내 구매력, 내 저축, 우리 가족, 그리고 세계로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훈련을 제안하는 셈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침마다 지혜라는 칼럼 제목처럼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정말 중요한 능력은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바꾸느냐에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본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은 영란은행의 금리 인하라는 하나의 창을 통해서 시니어 세대가 현재 경제 환경을 어떻게 항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나침반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네, 핵심을 다시 짚어보면 물가 안정이라는 순풍을 활용해서 지출 계획의 돛을 다시 정비하고 금리 인하라는 역풍에 대비해서 포트포리오 다변화라는 튼튼한 닻을 준비하라 이런 거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넓혀서 가족과 세계라는 더 큰 바다를 함께 보라는 지혜도 얻을 수 있었고요. 네, 이 칼럼은 변화에 대응하는 법을 아주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본다면 어떨까요? 한 걸음 더요? 네, 청취자분께서 스스로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시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칼럼은 금리가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다시 오를 때는 혹은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나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나만의 금융 원칙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원칙? 네,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걸 넘어서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자신만의 자산관리 철학 말입니다.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전략이 아니라 변화를 관통하는 원칙을 세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 전체 자산의 최소 20%는 어떤 상황에서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라거나 네.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금융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혹은 매년 한 번은 자녀와 함께 가족 전체의 재무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와 같은 자신만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 말이죠. 오늘 이 칼럼을 계기로 청취자분 안의 단단한 금융 원칙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이 칼럼이 주는 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